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과감한 결단. 2. 멈추고 울다. 호주의 요구에 맞춰 설계, 개발된 에즈-21 보병전투차. 일명 레드백은 호주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자리를 두고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크스링스와 최종 후보에 올라 호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정 결과는 올해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호주의 총선이 치러지며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연기되어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 중에 아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치러진 주행 테스트 결과 레드백의 성능이 명백히 더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호주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두 후보 중 호주의 산업에 더욱 기여하는 쪽을 고르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호주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던 사이에 레드백을 선점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방산의 VVIP 고객이 된 폴란드가 후속 사업계획안으로 레드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호주에서는 폴란드가 레드백을 다 사가버리면 죽 서서 개준 꼴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가 갑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슈퍼을이 되어버렸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치명적인 독거미, 붉은 등과 부거미의 이름을 따온 레드백은 한화에서 호주의 차기 보병전투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을 겨냥하고 개발했습니다. 랜드 400 사업은 사막, 평야, 습지, 산악지형 등 호주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운용할 것을 요구해 개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산 사업으로 손꼽혔는데요. 쟁쟁한 선진국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크스와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드백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링크스링스를 개발한 라인메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방산업체입니다. 대공포이지만 대전차포로 더 활약했던 8.8cm 플렉 대공포, 나치 독일의 주력 전차로 악명 높았던 판터 전차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무기들을 개발해온 유래 깊은 명가이죠. 현대에서도 그 명성은 여전해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불렸던 독일의 레오파르트이, 미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한국의 K1A1 전차들의 주포를 라인메탈에서 만들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의 레드백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뛰어났지만 라인메탈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도가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50대 50의 확률을 예상하였는데요. 최근 호주에서 행해진 주행 테스트에서 레드백이 링크스보다 모든 항목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독일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장비들은 극한, 극서의 기후에도 산악, 설원, 모래사장, 늪지까지 어떠한 지형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산 장비라고 하면 어느 국가에서 운용하더라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군에게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레드백의 성능에 큰 감명을 받은 미국이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OMFV의 핵심 협력사로 한화를 초청했습니다. 미군 역시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한화의 합류는 반길만한 일이었죠. 한화는 레드백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OMFV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레드백을 만든 한화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중에 독일의 방위산업의 신뢰도가 갑작스레 추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나토의 최전선인 폴란드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독일이었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폴란드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개량을 맡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2020년까지 인도 완료됐었어야 할 레오파르트 2의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 중 겨우 20여 대만이 폴란드로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받은 전차 다수의 차체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기술 이전에 문제가 생겨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개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레오파르트 2의 개량 모델을 만드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이미 구식전차가 되어버린 레오파르트 2의 차체가 더 이상의 개량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레오파르트 3의 개발이 취소되며 무리한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이외에도 해외로 수출된 다른 레오파르트 2 개량형들에서도 균열들이 발견됐었는데 이러한 무리한 개량이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품이라도 급했던 폴란드는 육군 전력 즉시 증강을 위해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추가 구매를 요청했지만
독일은 비축물자로 보관해둔 레오파르트 1 전차 100대를 제안했습니다. 90년대에 퇴역시키고 몇십 년 동안 먼지 쌓인 채 방치해둔 9세대 전차를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에서는 독일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추태에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막무가내식 군축을 감행하던 독일의 방산 역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낮아졌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재통일한 독일은 강군으로 유명했던 독일군의 대대적인 감축에 나서게 됩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군대는 해산되고 무기들은 폐기되거나 주변국의 헐갑으로 팔려나갔었습니다. 국방비를 아끼고 그 돈을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러한 군축 정책으로 독일은 다시금 유럽 제1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재의 독일군은 그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군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독일군이 보유한 군사 장비 중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절반 이상이 가동 불능인 상태이고 보병 전투차의 가동률은 그보다 더 낮은 반이반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훈련에서 전투차 대신 승합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독일 육군 헬기 조종사 10명 중 1명이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해 비행 자격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비행할 수 있는 헬기가 적어 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해군과 공군 역시 상태는 심각합니다. 독일군의 노루에 의해 훈련 도중 잠수함 한 척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5척의 잠수함이 전부 정비 중이어서 출동할 잠수함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유보트를 운용했던 독일군의 잠수함 전력이 사실상 전멸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기 중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건 단 1071. 그중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존한 기체가 단 4기뿐이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장갑차에 달 기관총이 없어 나무 빗자루를 검게 칠해 기관총인 척 달아놓은 사실이 나토군 연합훈련에서 적발되기도 했죠. 전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이었던 송승종 교수는 이러한 독일의 무책임한 군축 정책에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 스스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뒤늦게 군비 증강을 표명하고 군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폴란드로의 전차 공급 지연으로 독일의 방산 역량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제1의 방산 국가로 불렸던 독일이 명성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독일 대신 빠른 공급을 약속한 한국의 K2 흑표전차 구매를 결정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전달해 줄 것을 보장하며 즉각 K2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48문, FA 50-12기를 올해 안에 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로의 무기 양도가 제때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의 한국 방산 제조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에서 벌어진 독일과 한국의 방산 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함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던 호주에서는 만약 독일의 링크스를 채택할 경우 제때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폴란드 사태를 계기로 과거 라인메탈에서 호주군에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에 결함이 발견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독일을 믿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와중에 폴란드에서 레드백까지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무기창 대변인 크쥐시토프와텍 중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드백 보병 전투차 KF-21 보라매 등의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차세대 보병 전투차를 1000대 이상 요구하고 있어 폴란드로의 레드백 수출이 성사될 경우 제2의 빅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만일 9월 전에 폴란드와 레드백 구매 계약이 맺어질 경우 초도 생산되는 레드백 물량에 대해서는 폴란드가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호주는 갑작스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갑인 줄 알았던 호주였지만 난데없는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죠. 호주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 도입 목표는 400대로 폴란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요구량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보다 폴란드에 먼저 레드백을 팔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은 폴란드에도 팔고 호주에도 파는 것입니다. 상품이 출시됐을 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상품의 질이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세대 전투장갑차의 선도주자로서 실사용하는 국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보증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세계 보병전투차 시장은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레드백을 수출해 그 성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기계 장치를 파는 일이 아닌 국력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9위에 그쳤지만 이번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몇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에즈 21 레드백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몇 년째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독일을 제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K방산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겨울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럽의 위기론이 우려들 넘어 생존에 대한 공포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엔 스킬 다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올해 안으로 절대 진정되지 않을 것이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많은 유럽인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빙하기로 몰아넣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정이 급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놀란 독일은 어떻게든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자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에너지 협력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캐나다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독일로의 에너지 수출 가능성에 난색을 보이는 등 절망적인 소식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 바로 한국 LNG선을 대량 수입하여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이미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문의 폭주로 최소 5년간 예약 주문이 막혀버리자 독일은 결국 LNG선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터미널 건설을 발표하며 2배, 3배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의 SOS를 날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의 이런 결정엔 중국산 LNG선을 선택했다가 크게 된 역사도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한국 LNG선을 둘러싼 살벌한 신경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모든 가스관을 끊어버리겠다. 푸틴의 이 무서운 협박 한마디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7월에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의 유지 보수를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평소의 20% 수준으로 줄인 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그마저도 3일간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는 3개월 수준에 불과하므로 러시아가 수출을 제로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면 독일은 당장 산업의 대부분이 멈춰서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유럽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은 1년 전 대비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9월 인도분 가스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17% 오른 276.75유로에 마감했고 장중 한때 선물 가격이 29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러후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초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독일 연방통신기관인 BNA에 따르면 올겨울 에너지 배급제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5분의 1 규모로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가스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대러가스 의존도는 55%에 달하며 러시아로부터 부족한 가스양을 보충하기 위해 독일은 약 10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매체는 이어 독일 가스 저장과 현재 75%가량 채워져 있지만 100%까지 채운다 해도 러시아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단 2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와중에 독일 슐츠 총리는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가스 수입 활성화 차원에서 자국 내의 가스 인프라와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에 협조해달라고 거의 예언하다시피 사정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서부 가스전에서 동부 연안 항구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수송에 큰 비용이 소모되고 특히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가는 LNG직 수송을 위한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그 시각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유일한 대체제인 미국과 카타르의 LNG를 수입하기 위해 출혈 경쟁하듯 LNG선 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거래 서비스 업체 스파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LNG선의 하루 용선료는 6만 4천 달러지만 오는 9에서 11월 사이 10만 5,250달러까지 오르고 있고 이는 지난해 용선료인 4만 7천 달러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상승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세계 최고의 LNG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진 한국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LNG 운반선 전망과 관련해 현재 가스 가격이나 플랜트 프로젝트 개발 속도를 종합해볼 때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는 길게 보면 2030년까지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해운 컨설팅 회사인 포텐 & 파트너스에 따르면 독일의 LNG 수요는 현재 연간 3억 5천만 톤에서 10년 후 연간 5억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 3억 8천만 톤, 인도 2억 5천만 톤의 수요 증가폭 다음으로 큰 것이라 밝혔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번 러시아발 LNG 대란에 힘입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는 1에서 4월 누계 수주량 기준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6%라고 발표하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월 수주들 늘리면서 추격 중이나 누계 점유율이 35.9%에 그쳐 2위로 크게 멀어진 상태이며 특히 척당 수주 단가가 한국이 1억 4,300만 달러이지만 중국은 8,600만 달러로 무려 66% 차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LNG 운반선 외에 1,800TEU, 소형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 화학제품 운반선 등이 주력이지만 한국은 LNG 운반선과 8,000TEU급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결과 때문이라 말했지만 중국 조선업계가 잦은 사고와 납기 지역은 등을 일으켜 LNG 기술력에서 한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 중국 최대 조선업체인 CSSC는 프랑스 선사 CMAC-GM으로부터 수주한 9척의 2만 3,00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인도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에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사양의 선박이 금융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도 지연되는 사건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CSSC의 건조 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로 선박을 수주한 시점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출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조 초기 CSSC 측에서 한국 조선소 중역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LNG선 건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울 이유가 없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조선사인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안경톤 호가 지난해 6월 호주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선체 결함을 인정하고 폐선을 결정하는 등 중국의 LNG선은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굴욕을 겪어왔는데요. 무엇보다 겨울이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같은 발주 지연이나 잦은 고장은 곧바로 유럽 경제의 치명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조선사의 수주가 급격히 몰린 것도 바로 촉박한 시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소들은 이번 기회가 LNG 운반선에 이어 LNG 추진선에서까지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따돌리고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LNG 추진선 시장은 조선업계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사이익 효과가 더욱 클 수 있고 최근 원유 운반선부터 벌크선까지 30여 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한 현대중공업과 원유 운반선 10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의 노하우는 세계적으로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춘 셈이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은 조선업의 핵심 능력인 선박의 기본 설계 능력부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LNG 추진 등 새로운 기술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 조선업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LNG 처리 규모가 80억 M3에 달하는 블루스베일 LNG 터미널을 조기에 오픈하려는 이유가 현재 경쟁이 불붙고 있는 한국의 LNG선을 이른 시기에 인도받기 위한 것이며
시기가 매우 위급한 만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LNG선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이치라 말하기도 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주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한국 LNG선을 인도받기 위해서라면 수배에 달하는 프리미엄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 같은 한국의 LNG선 기술을 무상으로 홍보해준 중국의 한편으론 고마울 따름입니다.